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6월 15일은요. 미준 채널의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3년 전 2020년 6월 15일 날 미준 채널이 찬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호텔 총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문을 닫았고요. 또 하나의 호텔도 거의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도는 거는 시간밖에 없고요. 또 제가 스스로 월급을 80%나 삭감을 한 상태라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제가 1200개가 넘어가는 정말 많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왔고요. 그러면서 무려 32만 1000명의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전달해드린 미국 주식 투자 정보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시고 떠나간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최근 들어서 미주원에 합류해주신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만큼은요 3년 동안 같이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미존이 탄생하면서 초기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 이벤트 뭐 이렇게 공연도 했었고요. 노래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타깝게도 몸이 좀 안 좋습니다. 3일 전부터 이제 감기에 시달려 가지고요. 이렇다 할 이벤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뭐 새로운 이벤트 하나 준비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의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제 3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가오는 10년, 20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벅찬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3주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을 보시고 구독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있어서요. 잠깐 답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JGC1201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고평가된 주식 중에 조금 파셨다고 하셨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인 것 중에서 고평가인 것도 파시나요? 아니면 플러스 수익인 것 중에서 고평가인 것만 파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장점 그리고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문 경영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이 거시적인 경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지 펀더멘탈을 찾는 데는 굉장히 좀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경제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할 때는 오히려 줍줍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대신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주식을 살지 팔지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 주신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평단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평단가는 기업의 가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테슬라를 10년 전에 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제 테슬라를 매수한 사람이 있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는 1%의 영향도 없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는 아무런 고려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이너스 50%를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요. 바로 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데 200% 수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주식이 앞으로 다가오는 5년,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팔면 안 되겠죠. 따라서 고평가된 주식에서 팔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조만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남겨주신 JGC1201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내면서 나스닥 지수는요, 이제 YTD로 31.19%나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나스닥 100은 더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8.14% 1월부터 지금까지 올라가는 굉장한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리오토가 가장 좋았습니다. 7.34% 하루 만에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6.38%, 엔비디아가 4.81% 올라갔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4.4,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이죠. 4.02%, 로빈후드가 3.65, 쇼피파이가 3.20, 코인베이스 2.86, 펠로톤 2.54,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2.42, 애쉬 2.39, AMD 2.25% 올라가면서 성장주들 중에 가장 추세가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잠깐 살펴보면요.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1%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넷플릭스 1.18%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91%, 메타가 0.75, 애플이 0.35% 올라갔습니다. 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구글이 소폭으로 0.04%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19, 테슬라가 0.74% 떨어지면서 장기간 지속됐던 연속 상승을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발표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PPI 발표 내용인데요. PPI는 우리가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자, 어제 5월 달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어떤 보고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5월 달에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가 마이너스 0.3%를 찍었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였는데요. 마이너스 0.1%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자, 4월 달만 해도 플러스 0.2%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이제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그 폭도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작년 대비했을 때 PPI 지수는요, 1.1%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1.5%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치였고요. 지난달에는 2.3%,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둔감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코어 P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PPI라고 부르는 거죠. 자, 0.2% 전달 대비 상승하면서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4월 달에도 0.2%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어 PPI는 좀 끈질긴 모습을 보여준다.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CPI도 마찬가지였죠. CPI도 헤드라인에 비해서 코어 CPI가 굉장히 끈적끈적했잖아요. 같은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작년과 비교해서도 2.8% 올라갔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기대치는 2.9%였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였고요. 지난달에는 3.1%였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잦아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 거죠. 자, PPI 같은 경우는요, CPI보다 약간 선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PPI 지수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됐다는 것은 다음 달에도 CPI 지수가 생각보다 좋은 수치, 좀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발표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발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긴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widely expected,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폴리시 레이트 이제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고 5%에서 5.25%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난 14개월에 걸쳐서 무려 10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갔었는데 10번 올라가고 드디어 한 번 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한 달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면서 폴리시 메이커 입장에서는, 따라서 연준의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게 됐다. 자, 한 달이 주어졌죠. 그래서 7월 달에 FOMC 미팅이 있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자, 어떤 부분을 평가하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5%나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죠. 단 1년 만에 너무나 많이 올렸습니다. 따라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임팩트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연준이 이번에 표시를 했다. 어떠한 내용을 표시했냐면요.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뭐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폴리시 메이커 연준의 위원들이 미디언 포캐스트, 미디언이 이제 중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연준의 위원들의 중간 포캐스트는 뭐냐면 5.6%까지는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적어도 두 번은 더 올라가겠죠. 0.25% 정도 추가적으로 두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부정적인 부분은 뭐였냐면요. 9 멤버즈라고 나오죠. 9명의 위원들. 연준의 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9명이니까 반이잖아요. 반이 지금 기대하기를 두 번 이상의 하이크는 있을 것이다. 두 번 정도는 적어도 기준금리를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요. 3번 아니면 4번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조금 황당했다, 조금 놀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서 어제 기준금리를 멈춘 것은 긍정적인 뉴스였고요. 기준금리 상승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적어도 두 번 아니면 그 이상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대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등장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이 조금 불안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는 연준의 위원회죠. 자, 연준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미팅 바이 미팅이니까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센트럴 뱅커스 연준에서는 아마도 시그널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미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메인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additional policy firming 이게 이제 기준금리 상승인데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더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갈 때까지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make sense니까 말이 된다. 합당하다. 자, 뭐가 합당하냐면 레이트를 계속 올리는 것은 합당하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하지만 슬로우 페이스니까 조금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PCE 인플레이션. 앞에 이제 코어가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준에서 물가 상승을 측정할 때 가장 선호하는 그 지수가 바로 코어 PCE 인플레이션이죠. 자, 지난 6개월 동안 코어 PCE 인플레이션 지수를 봤더니 거의 발전이 없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보고 싶다. 코어 PCE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자, 어떤 생각이 바뀌지 않았냐면요. 파스트 투 소프트 랜딩이니까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 단단하다. 다시 한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자,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데요. 자, 커미티, 연준의 위원회에서는 지금 완전히 단결돼 있다. 우리는 한 뜻으로 모여져 있다. 어떤 뜻이 모여져 있냐면요. 우리의 골을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다. 자, 그 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2%는 CPI가 기준이 아니라 코어 PC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어 PC를 2%까지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단결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호키시 할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We will do whatever it takes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2%까지 올릴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고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결정타가 나오는데요. It will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this year. 따라서 올해는요.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것이다. 다시 한번 몫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럴 일 없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거죠. 따라서 파월 의장은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어 PCE가 2% 가는 게 목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긴축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얘기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요, 뭐 놀랄만한 사항은 없었지만 이 파월 의장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이번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치를 보시면요. 자, 페드가 지금 포캐스트 하기를 2번 더 올릴 것이다. 기준금리가 2023년에 2번 더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현재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 5.6%까지는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연준의 예상치는 뭐냐면요. 점도표를 얘기합니다. 자, 그 점도표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점도표고요. 자, 연준의 점도표 읽는 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가장 밑에 쪽을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연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FOMC 미팅에 참석하는 연준의 위원들이 어떠한 예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점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23년 올해 말이 됐을 때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측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점이 18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의 위원의 수가 18명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표가 여기 몰려 있잖아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이 쭉 따라가시면 5.5%에서 5.75%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중간치가 5.6%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6%에서 6.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위원도 한 명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명은 지금 5.75에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024년 내년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6명이 지금 예상하기를 4.25에서 4.5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을 보시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한 명은 5.5에서 5.75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한 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5에서 2.5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견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롱거 런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요. 올해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 100% 확실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떨어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시장 전망에 관련된 아티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고요. 또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서 베어 마켓이 종료가 됐다.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 굉장히 긍정적인 아티클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시티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앞으로도 S&P 500이 하락할 일이 남았다. 자, 그리고 4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며 굉장히 부정적인 예측을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 500이 최근에 랠리를 계속하면서 인베스터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베어 마켓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자, 하지만 시티에서 일하고 있는 스콧 크로넛이라는 전문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크로넛이라는 사람은 미국 주식 전문 전략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바잉 더 랠리 하지 마라. 따라서 이번 랠리에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의 풀 이어 S&P 500 타겟 주가를 4천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제 전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다가오는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뭐 10% 가까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테이비 올라갈 때 따라갈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테이프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주가를 이 테이프로 쭉 나오면서 표시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포모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따라서 사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우량주를 포기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스팅트,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직감할 때, 직감이라는 좀 위험한 단어를 썼네요. 스트래티지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감할 때 아마도 이 AI 그리고 성장주들의 움직임은 다이제스트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요,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신이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면 리세션의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다. 따라서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AI를 둘러싼 도치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있는데 AI가 주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주만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쪽을 한번 보자. 자, 시클리컬 사이드, 따라서 순환주를 보면 2% 오히려 떨어져 있고요. 디펜시브, 방어주를 보면 4%에서 5%나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엄청나게 좋았죠. 올해 들어서 30% 이상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주, 성장주, 테크주 여기에 모여져 있고요. 지금 브로드 마켓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This is a very narrow mov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narrow는 좁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좁냐면 마켓 브레스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브레스라는 것은요, 올라간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종목이 올라갔는지 퍼센티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작다.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주 위주로만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티라는 투자기관은요, 올해 말까지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유일한 투자기관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CNBC가 진행한 CNBC 프로 마켓 스트래티지스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요, 바클레이, 모간 스탠리 그리고 UBS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4,000 이하까지 S&P 500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항장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은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 이렇게 마켓의 하락을 점치는 이유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자, 뭐였냐면요, 마켓 프레스가 너무 내로우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뭐냐면요, Percentage Advancing for S&P 500이라고 써있죠. S&P 500은 500대 우량 기업이 들어가 있는 지수죠. 따라서 500개의 기업의 주가를요, 하나하나 띄어서 본 겁니다. 따라서 이 500개 중에 몇 퍼센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만약에 50% 이상이 올라가고 있으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50% 이상이 떨어지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자, 어드밴싱 퍼센티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차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녹색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이 더 많이 발견이 되죠. 따라서 앞에 기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내로우했다.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는 이 추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3월달 이후를 보시면 지금 녹색이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자, 왜냐면 진정한 의미의 불마켓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상승장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브로드 마켓이 나옵니다. S&P 500을 얘기하는 거죠. S&P 500이 저점 대비 10월달 저점을 찍고 2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마켓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이 불마켓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르게 내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가야 그게 상승장이다. 요거는 이제 겹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뉴 하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고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저점을 찍고 20% 올라간 것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신고가를 찍어야 된다.
따라서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S&P 500은요, 진정한 의미로 상승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2020년 1월 달에 S&P 500은 4,796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1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야 진정하게 베어마켓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별 종목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벤치마크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불장에 진입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자, CNBC 프로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리스트로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S&P 500에 속하거나 아니면 러셀 1000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S&P 500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 기업 500대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러셀 1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1000대 기업을 러셀 1000으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S&P 500 그리고 러셀 1000은요,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켓캡 시가총액을 봤을 때 15빌리언 이상, 따라서 15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만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2주 저점 대비 20% 이상 주가가 상승해 있는 이런 종목들만 포함이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52주 신고가를 찍은, 따라서 화요일 날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찍은 이런 종목들만 추려서 우리한테 리스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 주요 종목만 제가 몇 가지 선별해서 이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요, 로얄 캐리비안 그룹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크루즈 종목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넷플릭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카니발도 포함이 됩니다. AMD 역시도 신고가를 찍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반가운 이름이 두 개 보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우버도 들어가 있고요. 온 세미컨덕터 역시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보이고요. 자, 오라클, KLA, 덱스콤도 보입니다. 자, 그 밖에도 카디널 헬스가 보이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죠. 팔로알토 사이버 보안 기업이 보이고요. 어도비도 해당이 됩니다. 자, 케이던스 디자인도 보이고요. 패러다인이라는 반도체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로 가면요. 자, 여기는 델타 에어라인이 보이고요. 자, 그 밖에도 NXP 세미컨덕터가 포함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무디즈가 보이네요. 그리고 오티스, 엘리베이터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콜랍, 메리엇, 그리고 VM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페이지 보시면 월마트가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의 이름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신고가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그들만의 불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됐던 테슬라의 NACS 차징 포트입니다. CCS 방식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투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디자인도 사실 테슬라의 NACS 차징 포트가 조금은 심플하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스탈렌티스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NACS 차징 포트를 쓸 것인지 이밸류에이트 하고 있다,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가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스텔란티스가 지금 테슬라의 방식을 채택한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어떠한 내용까지 발표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스텔란티스는 전 세계에서 규모로 봤을 때 가장 커다란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밸류에이트 하고 있다, 따라서 재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 줄여서 우리가 NACS 방식이라고 부르는 포트를 채택할지 채택하지 않을지 계속해서 재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귀뜸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토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차징 포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컴바인드 차징 시스템 CCS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CCS를 NACS 방식으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테슬라의 포트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난 사항입니다. 자, 그것도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따라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요,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따라서 지금 포드, GM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동차 기업이 NACS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자,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귀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텔란티스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밸류에이트 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NACS 방식 스탠다드를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 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부터 디스커션을 할 것이다. 굉장히 고민을 해볼 것이다. 라고 스텔란티스가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보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요,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은 현재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다른 전기차 기업에 비해서,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순수 전기차라고 얘기하는 것을 북미 쪽에 아직 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제품이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는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고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스텔란티스가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충전 방식이 어떻게 보면 표준화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하나 둘씩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전기자동차 미래에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보다는요, 오히려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떠한 논리가 들어가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번 기사의 주인공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강력한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확신을 가지고 전기차 투자를 권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면에는 IC, 따라서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얘기하기를 일렉트릭 비클, 전기 자동차가 처음으로요, 이 출시되는 새로운 자동차가 있잖아요. 새로운 모델들 중에서 46%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출시된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는 18%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미국 역사 최초로요,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출시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2023년 말이 됐을 때, 자, 자동차 모델로는 2024년형이겠죠. 자, 2023년 한 해 동안 판매되는 이 전기 자동차의 수는요, 미국에서만 160만 대가 될 것이다. 자, 참고로 작년 2022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의 수는요, 75만 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뒤를 보시면 2024년에는 220만 대, 2025년에는 350만 대, 그리고 나아가서 2026년이 되면요, 무려 450만 대가 넘어가는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 4년 만에 미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무려 6배 넘게 성장한다. 엄청난 기회가 널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분석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은 62%를 담당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 62%는 테슬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2026년이 되면 18%까지 떨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이 있잖아요. 이 강자들이 전기차를 확산하면서 많은 모델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령 포드 같은 경우는요, 8%에서 시장 점유율이 14%까지, GM 같은 경우는 5%에서 14%까지, 스텔란티스는 1%에 불과한 시장 점유율이 8%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6년이 되면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6년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자동차의 수는 460만 대잖아요. 자, 460만 대 중에서 18%면 82만 8천 대입니다.
자, 그 얘기는요, 2022년 테슬라가 판매한 자동차의 수가 46만 5천 대였습니다. 미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배도 못 올라간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6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6배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성장은 2배도 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상치가 나온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전기자동차 시장이 6배 넘게 성장하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테슬라의 시장은 2배도 늘지 못하는가? 이거는 조금 논리의 오류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전통적인 강호들이 이제 테슬라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하나 둘씩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논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이 EV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피스커라든지 리비안, 페라데이, 로즈타운, 루시드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위험해진다. 앞으로 그들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전기차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하지만 이 전기차의 미래가 밝다는 것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에 뛰어들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테슬라를 위시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앞으로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 그리고 AMD가 함께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AMD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AMD가 새롭게 인공지능 칩을 출시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80% 이상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MD가 과연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따라서 과연 엔비디아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AMD 관련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쪽의 1등 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가 AMD의 인공지능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자,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 어제 새롭게 소개된 AI 칩, AMD가 소개한 인공지능 칩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자, AWS가 아직 공식적으로 커미티드 되진 않았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아마존 클라우드 쪽에 VP,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인 데이빗 브라운이 얘기하기를요,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지금 컨시더링 하고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워킹 투게더니까요, AMD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WS, AMD 두 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따라서 AMD 주주 입장에서는요, 조만간 커다란 호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데 충분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6월 15일 미존의 세 번째 생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는 조금 소중한 날, 특별한 날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미준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5번째 생일, 10번째 생일, 15번째 생일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